내가 갭투자 이면서도 예. 나 나중에 들어갈 거야, 갭투자 아니야 라고 신고해버리면 거기서 빠집니다. 예. 따라서 본질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진행되려면 결국에는 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갭투자 관련된 대출을 규제를 해야만 먹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소. JYP 박진영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브릿지 토크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가계부채를 좀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도 예고되고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 중에서 집값 상승이 이제 무주택자의 갭 투자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매우 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날카로운 질문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네네네.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은 네. 단순한 재화가 아니잖아요.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산을 살 때, 집을 살 때 빚을 얼마나 낼까요? 평균적으로. 법적 규제가 있긴 하잖아요. LTV나 뭐. 실제로는 네. 법적인 규제 LTV 40%만 갖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네네. 신용대출도 껴서 살 수 있고요. 네네네. 우선은 주택담보대출의 LTV 40%는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이것저것 섞어서 사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히는 순간 모든 분석이 헷갈리게 됩니다. 당장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등한시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사적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전세를 낀 갭 투자. 예,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 부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확실한 거는 전세 레버리지는 커지고 있고 그쪽에서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드릴 가능성은 현 정부에서는 거의 없어 보여요. 본질적인 거는 이런 결국에는 얘기 갭투자. 하신 거잖아요. 네. 이쪽 파트를 건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이걸 건드리자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은 상당히 빨리 하락 전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니까.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사실 딜레마인 상황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갭 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갭 투자가 전체 거래 얼마나 될까? 네. 이런 거 한번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있어요. 아. 거기에서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갭 투자라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52% 정도 돼요, 서구에. 근데 갭 투자인데 갭 투자 아니라고 신고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상 내가 갭 투자 이면서도 예. 나 나중에 들어갈 거야, 갭 투자 아니야 라고 신고해버리면 거기서 빠집니다. 예.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전체 거래의 한 70% 정도가 갭 투자예요. 실제 내가 거주하겠다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 드리는 여러 가지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DSR 규제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진행되려면 결국에는 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갭 투자 관련된 대출을 규제를 해야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반대로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건 또한 이제 사실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반론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갭투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워낙 서울 집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을 못 사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투기라고 보기보다는 실거주를 위해서 갭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일단 사놓고 나중에 실거주를 할 거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나누는 게 어떻게 또,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통용되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의 그 기준은 내가 무리해서 집을 사냐 아니냐의 여부이지 집의 채수가 중요하지 사실은 않거든요. 내가 무주택자인다 하더라도 내 능력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그거는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고, 그거는 내가 살 때 이거는 자산 가격이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산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거는 투기 수요로 보는 게 적절해요.
네.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을 좀 땡겨서 네. 여쭤봐야 네, 될 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주택자예요. 네. 저는 이제 집을 사야겠죠? 근데 이제 뭐 갭을 해서 이제 사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긴 한데 전혀 이제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 안 터져. 진지하게. 아, 저는 예. 좀 아파서 아픈. 어쨌든 저도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그 연구원님 리포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무주택자의 갭 투자 때문에 집값 상승이 도래된 거고 그걸 잡지 않으면은 집값 잡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제가 이제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 갭 투자 때문에 집값 상승이 왔다고 좀 판단을 하셨는지가 네. 시장에는 뭐 이 갭 투자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 때문이다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집값 상승이 100만큼 있었다고 치자면 이 중에서 몇 % 정도가 그런 갭 투자 때문일 거다라고 보시는지. 갭 투자가 전체 매수의 3분의 2까지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뭐 데이터상 첫 번째 이제 주요 매수 주체가 네네네네. 갭 투자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투기적이죠. 더 그래서 레버리지가 사겠죠. 크단 네. 말이에요. 네네. 아셔야 될 거는 2020년 710 대책이라고 네네.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다주택자가 네. 갭 투자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갭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죠? 를 네. 8%에서 12%까지 올리면서 사실 다주택자가 공식적으로 집 투자하는 거는 사실 거의 막혀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집을 안 살까요? 자녀 명의로 자녀가 지금 2명, 3명이면은 세 채를 추가로 살 수 있죠. 증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담부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상 편법적 증여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도록 네. 유도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무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는 걸로 나와요.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전체 집을 매수하는데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뭐 44, 50까지 올라가고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 유주택자가 집을 사고 싶은데 네네네. 사는 게 사면 뻔히 돈 버는 게 보이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네네. 당연히 자기 명의로 못 사니까 네네네. 차명으로 사든지 아니면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이참에 자녀의 증여를 하든지 네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나머지 한 부류는 옆에 친구가 그렇게 편법적 증여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 그야말로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네네.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없어요.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집을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갭 투자라고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네네네. 지금은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무주택자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제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사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지금 약간 급발진했어. 그 부분은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하면 집 빠지는데요, 집값? 네, 그 말이신 거죠. 다만 근데 네,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정말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갭 투자 규제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님 말씀은 그 갭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히 잘 잡아준다면 오히려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주택자들이 또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어려움이 덜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네네. 집값의 상승의 원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공급 부족 얘기하고 있고요. 공급을 늘릴 수 없으면 네네네네. 수요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이는 정책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부가 공급을 못 늘리면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취했어요.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거. 그러면 어떠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제도적인 것들 중에서 좀 짚어보자면은 임대차 3법이 네. 또 시행이 됐는데 그것 또한 약간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방치가 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임대차 3법에 대한 네네. 철학적 이해가 좀 필요할 텐데 네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선진국이라면 약자에 대한 보호 이게 하나의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노동자에 대한 약자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장애인은 약자일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임차인을 약자로 보는 거예요. 네, 예, 네. 임대인 말고 네. 임차인을. 네. 이 철학을 반영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할 네. 거면 어떻죠? 임차인을 네. 보호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으면 임차인 보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임대차 3법은 어떤 정책이냐면 네, 네.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더니 임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예. 네. 그래서 임대인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음. 예. 이거는 이 대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대책인데 임대인을 보호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헝클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대목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5%의 계약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예외 돼요. 없이 예외 없이. 예. 여기서 네, 네. 예외가 생기는 순간 모든 거는 헝클어져요. 좀- 임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순간 네, 네. 자연스럽게 이 계약은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임대 3법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당하신 분이 옆에 계세요. 예외 조항으로. 실거주를 하러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맞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가지고 윈위층으로 쫓겨났거든요. 제가 좀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데 그냥 굉장히 지금 공감하고 계세요. 가슴 아파. 너무 잘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그젬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방치되는 임대차 3법도 전세 가격 상승의 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네. 어떤 법은 안 하니만 못한 사례들이 우리 과거에 보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놔뒀으면 그냥 전세 가격은 적당하게 올랐을 텐데 네, 네. 이게 절반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걸 빌미로 임대인이 팍팍 전세 가격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26% 정도가 오르게 된 거예요. 네. 예, 2년 전 대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절반은 5%하고 절반은 50%. 50%의 네. 예,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정부가 이제 대출금리 인하, 특히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 세입자들의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 전세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 3법이 이런 상승의 기조를 아주 제대로 불을 질린 겁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다라면 철학을 갖고 임대차 3법을 세입자를 위한 네네. 약자를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네네. 예외 조항을 없애야죠. 당연히 네네. 그러면 임대인이 피해를 볼 거잖아요. 약자와 강제가 있으면 약자 편을 들겠다라는 선택의 거였잖아요.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요. 네네. 조금만 고민해 보면 사실 제가 이 법이 나오자마자 보고서도 여러 차례 쓰면서 이거 굉장히 문제 있고 디테일하게 계속 봐야 된다. 네네네. 어차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완벽한 법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맨 처음부터 했어요. 네네. 그래서 도입 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손을 놔버린 거죠. 방치를 했다라는 말씀이 그런 표현이셨네요. 예, 손을 놔버린 게 이제 문제의 네네. 핵심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네네.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내서 네.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적어도 이 임대인이 진짜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실거주 하겠다고만 얘기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예, 얼마인지 내보낼 맞아요. 수 있고요. 실제 판례도 보니까 결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임대차법 위반은 그건 누가 확인해야 되냐면 네. 정부가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쵸, 손을 놓고 있다는 예. 표현이 정확한 것 네. 같아요. 약자를 보호를 정부가 해주지 누가 해줍니까? 네. 실제 계약에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해주고 만약에 문제가 돼서 과태료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네. 이것들을 네, 네. 규제했어야죠. 근데 지금 임차인이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모든 이건 문제가 거는 있어요. 네. 임차인에게 다 책임을 지우고 알아서 해라라고 맞아요. 했으니까. 근데 그거가 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겪어보니까. 예. 네. 안타깝습니다. 저희 집주인은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 실거주를 하면서 이제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기로. 예.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랬더니 조만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부동산을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부 관계자분들 만나면 좀 얘기를 잘 좀 해주세요.